계속 안고 있어요. 오늘 내가 무슨 일을 겪고 당신을 찾아왔는지도 모르는 남자한테 더는 아내로 남아있을 이유 없으니까. 서하은은 남편 강태준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야 할 말을 품고 그의 회사로 향했다. 하지만 회장실 문 앞에서 그녀가 본 것은 남편의 품에 안긴 비서 윤세라였다. 울지도 따지지도 않은 하은은 결혼 반지와 이혼 서류만 남긴 채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한다. 그리고 태준은 아직 모른다. 그날 하은이 들고 온 봉투 안에 자신이 평생 후회하게 될 또 하나의 진실이 들어있었다. 회장실 문이 열렸을 때 서하은은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검은 대리석 바닥 위로 자신의 구두굽이 멈추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했다. 강태준의 팔은 윤세라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세라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한 손으로 셔츠 자락을 잡고 있었다.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태준은 그녀를 달래듯 등을 두드리고 있었다. 하은이 들어오자 세라가 놀라 몸을 때려 했지만 태준은 오히려 미간을 찌푸렸다. 여긴 어떻게 왔어? 첫 마디가 그것이었다. 하은은 손에 들고 있던 흰 봉투를 천천히 내려다봤다. 봉투 모서리가 손가락 안에서 구겨져 있었다. 그녀가 밤새 머릿속으로 준비했던 말들은 놀랍도록 조용히 사라졌다. 태준이 다시 말했다. 하은아, 오해할 만한 상황 아니야. 세라가 급히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회장님께서 잠깐 위로해 주신 것뿐이에요. 하은은 세라를 한번 보고 다시 남편을 바라봤다. 위로. 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지금 회사야. 감정적으로 굴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은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흔들림까지 사라졌다. 그녀는 아주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요. 감정적으로 안 굴 테니까. 태준이 한숨을 내쉬며 다가오려 하자 하은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여자 계속 안고 있어요. 난 오늘부터 당신 아내를 그만둘 테니까. 태준의 눈빛이 처음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어이없음에 가까웠다. 하은은 대답 대신 봉투를 그의 책상 위에 놓았다. 태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서하은 지금 이걸로 이혼 얘기까지 하겠다는 거야. 하은은 한동안 그를 바라봤다. 10년 가까이 사랑했던 얼굴이었다. 23세 자신이 처음 사랑했고 29에 자신이 인생을 걸었으며 32이 된 지금까지도 끝내놓지 못한 남자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아주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이걸로 하은이 희미하게 웃었다. 당신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태준은 주변을 의식하듯 회장실 문을 닫았다. 세라 씨 먼저 나가 있어. 세라는 하은의 얼굴을 살피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모님,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자 하은이 처음으로 세라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윤세라 씨.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내가 당신한테 화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은 아니에요. 순간 세라의 입술이 굳었다. 하은은 더 말하지 않았다. 세라가 나간 뒤 태준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말했다. 도대체 어디까지 상상한 거야? 난 저 여자랑 잔 적도 없고 키스한 적도 없어. 하은은 그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물었다. 그럼 어디까지 해야? 배신이에요. 태준이 입을 다물었다. 호텔에 가야 해요. 옷을 벗어야 해요. 그래야 내가 아파할 자격이 생겨. 말을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 극단적인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내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시험한 건 당신이잖아. 태준은 언제나 논리로 사람을 이겨왔다. 회의에서도, 협상에서도, 집에서도 그랬다. 그는 자신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을 냉정함이라고 믿었고 상대가 울면 이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하은 역시 오랫동안 그 논리에 길들여져 있었다. 화가 나도 이유부터 설명했고 상처받아도 그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위 봉투를 가리켰다. 읽어봐요. 태준은 힐끗 바라볼 뿐
손을 대지 않았다. 오늘 저녁에 집에서 얘기하자. 지금 중요한 미팅 있어. 그 말에 하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 지난주에도 그랬다. 병원에서 돌아오던 날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 태주는 회의 중이라며 끊었다. 그날 밤 12시가 넘어 들어온 그는 소파에서 잠든 하은을 깨우지도 않았고 다음날 아침 이미 싱가포르 출장길에 올랐다. 사흘 뒤 돌아온 그는 침대 옆에 놓인 약봉지를 보면서도 물어보지 않았다. 하은이 직접 말하지 않는다면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늘 저녁엔 나 집에 없어요. 하은이 말했다. 태준이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친정 갈 거야. 아니, 호텔 아니. 그럼 어디 갈 건데? 하은은 가방끈을 바로잡았다. 그걸 왜 당신한테 알려줘야죠? 태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하은은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그리고 당신이 오늘 저녁에도 그 봉투를 읽지 않는다면 아마 평생 후회하게 될 거예요. 태준은 그 말을 협박처럼 받아들였다. 그래서 끝내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뒤에야 하은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손바닥 안쪽에는 손톱이 파고든 자국이 선명했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머리가 맑았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저장해둔 목록을 하나씩 확인했다. 은행 공동계좌 정리, 개인 서류 이전, 휴대전화 번호 해지 신청, 임시거처 계약 법률 대리인에게 서류 전달. 이미 대부분 준비되어 있었다. 오늘 본 장면이 갑작스러운 결정을 만든 것은 아니었다. 하은은 오래전부터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만 마지막까지 자신이 겁쟁이처럼 문턱에서 돌아설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오늘 회사에 온 것도 사실 이혼 서류를 내밀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가방 가장 안쪽에는 같은 병원에서 받은 작은 약봉지가 있었다. 그녀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그 봉지를 꺼냈다. 복용법이 적힌 종이 위에 자신의 이름이 선명했다. 서하은. 그녀는 한참 바라보다 다시 가방에 넣었다. 운전석 옆에는 몇 주 전 작성했던 기업 구조조정 보고서 사본이 놓여 있었다. 강성그룹이 위기를 넘긴 뒤 태준의 이름으로 이사회에 제출된 전략안이었다. 실제 초안을 만든 사람은 하은이었다. 당시 태준은 새벽 3시에 전화를 걸어 말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줘. 회사 안정되면 우리도 다시 예전처럼 살아보자. 하은은 그 말을 믿었다. 그 때문에 잠을 줄였고 병원 예약을 미뤘으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다. 그런데도 오늘 회장실에서 태준은 다른 여자의 등을 다독이며 자신에게 감정적으로 굴지 말라고 했다. 한남동 집에 돌아왔을 때 하은은 예상보다 짐을 적게 쌌다. 큰 여행 가방 2개면 충분했다. 결혼 후 산 명품 가방과 보석은 대부분 그대로 두었다. 태준의 돈으로 산 물건을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대신 책장에서 대학 시절 노트와 어머니가 남긴 사진첩,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다. 옷장 깊숙한 곳에는 결혼 전 면접을 보러 다닐 때 입었던 짙은 남색 정장이 있었다. 너무 오래돼 지금은 유행이 지난 옷이었지만 하은은 그것도 가방 안에 넣었다. 옷을 접던 손이 순간 멈췄다. 침대 맞은편 서랍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다. 몇 달 전 그녀가 몰래 사둔 아기 양말이었다. 아주 작고 하얀 양말. 처음 임신을 알았던 날 하은은 태준에게 바로 알리지 않았다. 그날 태준이 회사 인수 문제로 밤을 새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이 끝나면 작은 상자를 건네면서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일이 끝나기 전에 아이가 먼저 떠났다. 하은은 상자를 열지 않았다. 그대로 서랍을 닫은 뒤 손바닥을 그 위에 올려놓았다. 가슴 어딘가가 뒤늦게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소리내 울지는 않았다.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그녀 자신도 알지 못했다. 아이에게인지 자신에게인지 아니면 너무 오래 사랑했던 남자에게인지. 잠시 후 하은은 거실 테이블 위에 결혼 반지를 내려놓았다. 반지 옆에는 서명이 끝난 이혼 합의서 사본을 두었다. 원본은 이미 변호사에게 보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6해 동안
그녀가 매일 살아있음을 증명했던 공간이었다. 그 순간 현관의 조명이 자동으로 켜졌다. 태준이 밤마다 늦게 돌아올 때 넘어지지 않도록 하은이 직접 설정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잠깐 그것을 바라본 뒤 휴대전화에서 집 관리 계정을 로그아웃했다. 저녁 9시가 넘어 태준은 회장실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하은이 남긴 봉투는 여전히 책상 오른쪽 구석에 놓여 있었다. 그는 일부러 열지 않았다. 먼저 읽는 순간 자신이 굴복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은은 늘 그랬다. 화가 나도 하루를 넘기지 못했고 태준이 미안해 라고 한마디만 하면 결국 먼저 저녁을 차렸다. 결혼 기념일을 잊었을 때도, 그녀 생일에 해외 출장을 떠났을 때도, 시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하은을 무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태준은 이번에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때 노크와 함께 세라가 들어왔다. 회장님, 아까 일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태준은 피곤한 얼굴로 서류를 덮었다. 네, 잘못 아니야. 사모님이 정말 이혼을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태준은 잠시 침묵하다 피식 웃었다. 아내, 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확신하세요. 서하은은 이혼 못해. 말은 단호했지만 그 순간 태준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은이 자신을 떠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재킷을 집어들며 말했다. 며칠 친정에 있겠지. 먼저 연락하지 마. 이번에는 본인이 감정적으로 굴었다는 걸 알아야 해. 세라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태준이 돌아선 순간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 흰 봉투에 머물렀다. 그리고 봉투 아래 보이는 문서 귀퉁이에서 잠시 눈빛이 흔들렸다. 몇 시간 전 그녀가 회장실에 들어오기 전 태준의 일정표에는 없던 하은의 방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한 태준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함을 느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조명은 켜져 있었고 공기청정기는 일정한 소리를 냈으며 주방에는 아침에 하은이 꽂아둔 흰 꽃이 그대로 있었다. 그런데 소리가 없었다. 태준은 구두를 벗으며 무심코 불렀다. 하은아. 대답이 없었다. 그는 한 번 더 불렀다. 서하은. 평소 같으면 침실이나 서재 어디선가 짧게라도 왔어요. 라는 목소리가 들려야 했다. 태준은 주방으로 걸어갔다. 냉장고 문에는 그가 다음 주 받아야 할 건강검진 일정이 적혀 있었다. 식탁 위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 이상하게도 그것이 가장 먼저 불편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하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조차 들리지 않았다. 사용이 정지된 번호라는 안내만 반복됐다. 태준은 눈썹을 찌푸리며 다시 걸었다. 같은 안내가 나왔다. 그때 테이블 위에서 빛나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결혼 반지였다. 반지 밑에는 이혼 합의서가 놓여 있었다. 태준은 한동안 서 있는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제야 낮에 하은이 한 말이 머릿속에 되살아났다. 난 오늘부터 당신 아내를 그만둘 테니까.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빠르게 넘겼다. 이미 서명이 되어 있었다. 합의 과정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짧은 문장뿐이었다. 감정적인 편지도 원망도 부탁도 없었다. 태준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진짜 끝까지 유치하게 구네.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침실 옷장을 열었을 때 하은의 생활복과 자주 입던 코트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욕실에는 그녀의 칫솔조차 없었다. 그날 밤 태준은 처음으로 잠들지 못했다. 처음에는 화가 났다. 그 다음에는 자존심이 상했다. 새벽 1시가 지나자 그는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하은의 친정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다. 돌아온 대답은 없다는 것이었다. 새벽 2시에는 하은과 친했던 대학 동창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몇 달째 연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 새벽 3시가 되자 태준은 침대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났다. 집안 곳곳에서 하은의 흔적이 보였다.
침대 옆 탁자에는 그가 잠들기 전 먹는 영양제가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고, 드레스룸에는 다음 주 행사에 입을 셔츠가 세탁소 비닐에 쌓인 채 걸려 있었다. 서재에는 이사회 자료가 색깔별로 분류돼 있었다. 그런데 정작 그 모든 일을 해온 사람만 없었다. 태주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아직도 화를 내는 쪽이 자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비서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무도 하은에게 먼저 연락하지 마. 본인이 돌아올 때까지 두고 봐.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순간 자동 조명이 하나씩 꺼졌다. 하은이 매일 밤 12시 반에 맞춰둔 생활 설정이었다. 거실이 어두워졌다. 태주는 갑자기 일어나 모든 조명을 다시 켰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단지 어둠 속에서 이 집이 너무 비어 보였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에도 하은은 돌아오지 않았다. 태주는 출근 준비를 하다 넥타이를 3번이나 다시 맸다. 평소 하은이 선택해두던 색조합을 떠올리려 했지만 생각나지 않았다. 결국 아무 넥타이나 집어들고 회사에 도착했을 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회장님 사모님 명의로 관리되던 공동카드가 어젯밤 해지됐습니다. 가족 휴대전화 결합도 정리됐고요. 그리고 자택관리 시스템에서 사모님 계정이 삭제됐습니다. 태준의 손이 멈췄다. 뭐라고? 법무법인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앞으로 이혼 관련 사항은 대리인을 통해 전달해달라고 합니다. 태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전날까지도 그는 하은이 며칠 후 자신의 앞에 나타나 화난 얼굴로 사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녀는 화를 낼 통로 자체를 없애고 있었다. 그때 시선이 책상 구석으로 향했다. 어제의 흰 봉투가 아직 그대로 놓여 있었다. 태주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몇 초 동안 봉투를 바라본 뒤 서랍을 열어 안으로 밀어넣었다. 읽고 싶지 않았다. 아직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차갑게 말했다. 찾지 마. 비서실장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며칠이면 돌아올 거야. 그러나 그날 오후 하은의 여권이 집에 없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다음 날에는 그녀가 오래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이 삭제됐다. 사흘째 되던 날 태주는 처음으로 자신이 모르는 번호로 하은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다. 하지만 이미 연락할 번호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제야 아주 작은 불안이 그의 가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하은이 자신을 벌주려고 떠난 것이 아니라는 가능성, 정말로 자신 없는 삶을 선택했다는 가능성이었다. 그 시각 하은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기차역 플랫폼에 서 있었다. 검은 코트 아래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이상할 만큼 평온했다. 휴대전화는 새 번호로 바뀌었고 가방 안에는 현금과 신분증, 노트북,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 정리한 경력 자료가 들어있었다. 가장 안쪽에는 병원 봉투와 아기 양말이 든 작은 상자가 함께 놓여 있었다. 하은은 한동안 선로를 바라보다 새 휴대전화 화면을 켰다. 연락처에는 3사람뿐이었다. 변호사 오래전 대학 지도교수, 그리고 과거 그녀에게 함께 일해보자고 제안했던 투자회사 대표. 하은은 마지막 번호를 눌렀다. 상대가 전화를 받자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대표님, 예전에 하셨던 제안 아직 유효한가요? 상대가 놀란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하은은 멀리서 들어오는 기차를 바라봤다. 네, 저 다시 일하고 싶어요. 누구 아내가 아니라 서하은으로요. 기차가 플랫폼 안으로 들어왔다. 굉음 속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서울 어딘가에서는 강태준이 여전히 그녀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하은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에게서 떠나고 있었다. 오늘은 단지 몸까지 따라 나온 날일 뿐이었다. 서하은이 사라진 지 나흘째 되던 아침, 강태준은 처음으로 자신이 살던 집의 구조를 낯설게 느꼈다. 분명 같은 침실이고 같은 드레스룸인데 모든 것이 한 치씩 어긋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셔츠 단추를 잠그다가 멈췄다. 평소라면
출장 일정에 맞춰 하은이 옷을 미리 준비해 두었고 조찬 회의가 있는 날이면 침대 옆 탁자에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이 놓여 있었다. 태주는 그런 일들을 배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냥 원래 그렇게 굴러가는 일상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그날은 물도 없었고 넥타이도 정리돼 있지 않았고 그가 찾는 계약서, 사본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그는 서랍을 거칠게 닫으며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아침 일정 전부 다시 보내. 상대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회장님, 이미 어젯밤 메일로 전달드렸습니다. 태주는 짜증이 치밀었다. 그럼 왜 내가 못 받지? 비서실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태주는 전화를 끊은 뒤 휴대전화를 내려다봤다. 그 순간 아주 사소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하은은 늘 밤에 그의 메일을 대신 분류해 두었다. 중요한 것만 따로 표시해 아침에 먼저 보게 만들었다. 태주는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었나. 그러나 인정하는 대신 그는 재킷을 집어들었다. 하은이 없는 불편함을 그리움으로 부르고 싶지 않았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윤세라는 평소보다 일찍 회장실 앞에 서 있었다. 태주는 그녀를 지나치려 했지만 세라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회장님, 사모님, 관련해서 새로 확인된 게 있습니다. 태준이 멈췄다. 뭔데? 세라는 태블릿을 내밀었다. 사모님이 개인 명의로 사용하던 임대 보관함이 지난주 해지됐습니다. 그리고 강성그룹 복지 계정에서도 가족 등록을 직접 삭제하셨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굳어졌다. 언제? 회사에 오셨던 바로 그날 오후입니다. 태준은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은이 회장실을 나선 뒤 충동적으로 짐을 싸서 떠났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보관함 해지와 계정 정리는 한두 시간 안에 즉흥적으로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 전에 준비한 거라는 뜻이야. 세라는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태주는 곧바로 말했다. 개인 계좌 흐름 확인해. 회장님, 사모님, 개인 금융정보는 회사에서 임의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지적이 마음에 들지 않은 듯 태준의 턱이 굳었다. 그럼 가능한 범위에서 찾아. 세라는 잠시 침묵하다 낮게 말했다. 사모님이 정말 떠나실 생각이었다면 찾는다고 돌아오실까요? 태준이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다. 세라는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준은 차갑게 말했다. 내 아내에 대해 네가 판단하지 마. 세라는 네라고 답했지만 그가 회장실로 들어간 뒤 입가에 아주 작은 긴장이 스쳤다. 태준이 드디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세라에게 위험이면서 동시에 기회였다. 그날 오전 이사회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터졌다. 해외 계열사와 진행 중이던 공동투자안의 수익성 분석이 서로 맞지 않았고 태준은 회의 중간에 자료를 3번이나 다시 넘겼다. 예전 같으면 전날 밤 하은이 문제점을 먼저 발견해 별도로 메모를 남겨두었을 부분이었다. 그녀는 공식 직책도 없으면서 자료의 숫자보다 그 숫자가 숨기고 있는 의도를 더 빨리 찾아냈다. 태주는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자신의 판단력이라고 착각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이 안건을 오늘 바로 통과시키는 게 맞겠습니까? 태주는 반사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하려다가 멈췄다. 하은이라면 무엇을 봤을까? 그런 생각이 떠오른 자신이 불쾌했다. 그는 서류를 덮었다. 재검토 후 다음 회의로 넘기죠. 회의가 끝난 뒤 세라가 따라 들어오며 말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세라는 망설이는 척한 뒤 새로운 서류를 내밀었다. 회장님께서 부재하실 경우를 대비해서 일부 결제 권한을 비서실과 전략실에 임시 위임하는 안입니다. 요즘 사모님 일도 있으니 외부 일정이 많아지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태주는 서류를 훑었다. 평소라면 법무팀과 기획실을 거쳤을 문건이었지만 지금은 정신이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이 정도는 네가 처리해.
세라의 손끝이 아주 잠깐 멈췄다. 저에게요. 사소한 것까지 계속 올리지 마. 중요한 것만 보고해. 태주는 서명했다. 세라는 종이를 받아들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부터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문서와 회의 일정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하은은 돌아오지 않았다. 태주는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출근하고 회의를 주재했지만 하루에 몇 번씩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처음 했던 명령을 철회하지 않았다. 아무도 먼저 연락하지 말라는 말. 하지만 동시에 하은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던 사람의 이름을 은밀히 확인하게 했다. 그러는 우로 대학 동기, 예전 직장, 상사, 그녀가 자주 가던 서점 직원, 심지어 단골 세탁소까지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다. 모른다. 연락받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태주는 하은의 오래된 대학 동창 김지연을 직접 만났다. 지연은 카페에 앉자마자 싸늘하게 말했다. 이제 와서 왜 찾으세요? 태주는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위치만 알려줘요. 지연이 헛웃음을 흘렸다. 저도 몰라요. 하은이 연락할 사람 중 당신이 가장 가까워. 그건 예전 얘기예요. 결혼하고 나서 하은이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끊었는지 아세요? 태준이 눈살을 찌푸렸다. 지연은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당신 일정 맞추느라 친구 결혼식도 안 오고, 당신 집안 행사 있다고 장례식도 중간에 가고, 나중에는 연락하는 것조차 미안해했어요. 저는 하은이가 바빠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었어요. 그 애는 자기 인생을 계속 줄이고 있었어요. 태주는 차갑게 물었다. 나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까? 지연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것도 모르면서 왜 찾으세요? 태주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카페를 나왔다. 하지만 그날 밤 지연의 말은 계속 머릿속에 남았다. 자기 인생을 줄이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하은이 자신의 곁에 있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지 떠올리려 했다. 이상하게도 바로 생각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며칠 뒤 비서실장은 오래된 카드 기록 하나를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회장님, 공동생활비 계정에서 지난달 병원 결제가 한 번 있었습니다. 사모님 개인 카드라 상세 내역은 확인할 수 없지만 병원 이름은 남아 있었습니다. 태주는 화면을 받아들었다. 강남의 한 여성 전문 병원이었다. 순간 지난달 밤이 떠올랐다. 하은이 소파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누워 있었고 탁자 위에는 약봉지가 있었다. 태주는 그날 싱가포르 출장 준비에 정신이 없었다. 어디 아파라고 물었던 기억조차 분명하지 않았다. 아마 물었더라도 하은은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을 것이고 그는 그것으로 끝냈을 것이다. 태주는 곧바로 병원에 전화하려다 멈췄다. 환자 정보는 보호받는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대신 비서실장에게 말했다. 그날 내 일정 가져와. 몇 분 뒤 태블릿 화면에 빽빽한 일정표가 나타났다. 오전 투자회의, 오후 언론 인터뷰, 저녁 계열사 대표들과 식사, 그리고 밤 11시 40분 하은에게서 온 부재 중 전화 3통. 태주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기억이 났다. 마지막 전화가 왔을 때 그는 세라와 함께 투자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하은의 이름이 뜬 것을 보고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으며 말했다. 집에 가면 보면 돼. 하지만 그날 그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에 갔고 하은은 이미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태준의 목 안쪽이 서늘해졌다. 왜 병원에 갔지? 비서실장은 대답할 수 없었다. 태준은 문득 회사 서랍 안에 넣어둔 흰 봉투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는 그것을 열어볼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봉투를 열면 자신이 보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인정하게 될 것 같았다. 그동안 하은은 서울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도권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을 단기 임대해 이름을 거의 드러내지 않은 채 생활하고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노트북을 켜고 점심은 편의점 샌드위치로 때우며 지난 몇 년간 멈춰있던 경력 자료를 다시 정리했다. 결혼 전 하은은 기업 전략과 브랜드 재편 분야에서 빠르게 이름을 알리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태준의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한 뒤부터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를 하나씩 뒤로 미뤘다. 처음에는 몇 달만 돕겠다고 생각했다. 몇 달이 몇 년이 됐다. 이제 다시 시작하려니 모든 것이 낯설었다. 면접용 자기소개서를 쓰다가도 강성그룹 사례를 적을 수 없는 것이 답답했다. 자신이 실제로 만든 전략이지만 공식 문서에는 태준과 전략실 이름만 남아 있었다. 어느 오후 과거 지도교수였던 박명호가 그녀를 만나 말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어.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억울하지 않나? 하은은 잠시 웃었다. 억울해요. 그런데 그걸 만든 것도 저예요. 제 이름을 지우는데 제가 제일 열심히 협조했으니까요. 교수는 한참 그녀를 바라봤다. 그럼 이제는 이름부터 찾게. 그 말에 하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손에 쥔 컵을 조금 세게 잡았다. 새로운 삶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매일 밤 혼자 눈을 감을 때면 아이를 잃던 날의 병원 냄새와 태준의 무심한 목소리가 떠올랐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만큼은 단 한 번도 들지 않았다. 태준의 상태는 둘째 주부터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하은의 위치를 찾지 못할수록 더욱 많은 일을 통제하려 했다. 자택 경비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주차장 차량 출입 내역을 요청하고 오래된 택배 송장을 펼쳐봤다. 어느 날에는 하은이 자주 주문하던 찻집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직원이 최근 주문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는 이유 없이 화를 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태준은 냉장고 안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반찬을 발견했다. 하은이 떠나기 전 만들어둔 마지막 반찬이었다. 그는 버리라는 가사도우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냥 둬요. 하지만 회장님 상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 결국 그는 그 반찬통을 냉장고 가장 안쪽에 밀어넣었다. 침실에 들어가면 무심코 욕실 쪽을 바라봤고 차가 집 앞에 멈출 때면 현관문이 열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느 날 새벽에는 거실에서 발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다. 태준은 반사적으로 일어나 하은아 라고 불렀지만 아무도 없었다.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소리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한 행동이 우스워 거칠게 머리를 쓸어 올렸다. 미쳤군. 그러나 그날 이후 태준은 밤마다 현관에 자동등을 꺼두지 않았다. 하은이 돌아왔을 때 집이 어두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자신도 그 생각을 인정하지 않았다. 세라는 태준의 균열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그녀는 겉으로는 충실한 비서처럼 행동했다. 회의 시간을 줄여주고 외부에서 하은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면 조용히 막았다. 동시에 태준이 위임한 권한을 이용해 전략실의 핵심 프로젝트 자료를 하나씩 확인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훔치려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 역시 시간을 계산했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의심받는다. 그래서 사소한 문서부터 시작했다. 공급 계약 일정, 해외 계열사 투자 검토 자료, 임원 간 이해관계가 적힌 내부 메모. 그녀는 퇴근 후 따로 사용하는 기기에 내용을 정리했다. 어느 날 태준이 갑자기 비서실로 나와 물었다. 지난해 인수전 자료 어디 있지? 세라의 손끝이 굳었다. 전략실 보관 문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은이 마지막으로 검토했던 거. 세라는 잠시 숨을 골랐다. 사모님께서 검토하셨다는 기록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태준은 그 말을 듣자 묘하게 얼굴이 굳었다. 바로 그것이었다. 하은이 했던 일은 대부분 기록조차 남지 않았다. 그의 이름 아래 흡수되어 사라졌다. 태준은 낮게 말했다. 그 자료 전부 가져와. 세라가 물었다. 왜 갑자기 그걸 보시려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태준은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다. 내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세라는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다. 태준이 하은을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성공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면 과거 문서들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면 세라 자신이 건드린 흔적 역시 빨리 드러날 수 있었다. 그날 밤 태주는 회장실에 혼자 남아 지난해 자료를 펼쳐놓았다. 보고서 곳곳에는 자신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문장들이 있었다. 회의 때 자신이 직접 말했던 표현, 인터뷰에서 자신의 철학이라고 설명했던 전략. 그런데 원본 초안을 비교해보자 이상한 점이 보였다. 최종본보다 몇 주 앞선 날짜의 비공식 파일 하나에 거의 같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작성자 이름은 없었지만 파일 저장 위치는 자택 개인 서버였다. 태주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 시기 하은은 밤마다 식탁에 노트북을 켜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취미로 무엇인가 공부하는 줄 알았다. 어느 날 새벽 하은이 이 구조로 가면 계열사 하나가 같이 무너질 수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도 태주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짜증을 냈다. 그러나 다음 날 회사에서 같은 문제를 발견하자 그는 하은이 했던 말을 자기 생각처럼 회의에서 꺼냈다. 그 순간 태준의 손이 멈췄다. 자료를 넘기다가 작은 메모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날짜는 하은이 병원에 다녀온 바로 다음 날이었다. 짧은 문장 하나뿐이었다. 오늘까지만 정리하고 쉬어야 한다. 이번에는 정말 몸부터 지켜야 한다. 태주는 화면을 바라보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곧장 서랍으로 갔다. 흰 봉투가 그대로 있었다. 손에 들었지만 열지는 못했다. 그는 몇 초 동안 봉투 끝을 잡은 채 서 있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비서실장이었다. 회장님, 확인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출국하신 기록은 없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국내에 있다는 거야. 적어도 출국하신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태준은 봉투를 더 세게 쥐었다. 갑자기 숨이 조금 가빠졌다. 서울 어딘가에 하은이 있다는 사실이 안도감을 줘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더 끔찍했다. 같은 나라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단 한 번 연락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비서실장에게 이전과 전혀 다른 명령을 내렸다. 찾아. 비서실장이 놀라 그를 바라봤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먼저 연락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었다. 태주는 턱을 굳힌 채 말했다. 불법적인 건 하지 마.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지인 연락, 기존 일정 전부 다시 봐. 대신 하은이가 알게 하지 마. 찾으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태주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다.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말하려 했지만 이상하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은이 집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이제는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낮게 말했다. 먼저 살아있는지만 확인해. 비서실장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문이 닫힌 뒤 태주는 혼자 남았다. 책상 위에는 어젯밤부터 꺼내둔 흰 봉투가 있었다. 그는 다시 손을 뻗었다. 이번에는 봉투를 반쯤 열었다. 안쪽에서 병원 로고가 찍힌 종이 모서리가 보였다. 순간 손이 멈췄다. 심장이 이유 없이 세게 뛰었다. 태주는 결국 다시 봉투를 닫았다. 아직 읽을 수 없었다. 그 종이를 펼치는 순간 자신이 하은에게 저지른 일이 단순한 외도 오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또 한 번 진실을 미뤘다. 한편 하은은 작은 회의실에서 첫 면접을 보고 있었다. 예전보다 훨씬 작은 투자 회사였고 그녀가 과거에 경험했던 화려한 회의실도 없었다. 대표는 하은의 경력 공백을 보며 솔직하게 물었다. 몇 년 동안 공식 경력이 거의 없네요. 하은은 변명하지 않았다. 네, 제 선택이었습니다. 후회합니까? 하은은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저었다. 후회만 하면 다시 시작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대신 같은 선택은 하지 않을 겁니다. 대표는 그녀를 한동안 바라보다 한 파일을 밀어줬다. 그럼 이 기업 한번 봐보세요. 숫자는 괜찮은데 계속 현금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하은은 자료를
넘기기 시작했다. 몇 분 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문제는 매출이 아니네요. 내부에서 수익성이 다른 사업을 억지로 한 계정에 묶어놨어요. 한쪽 적자를 다른 쪽이 가리고 있습니다. 대표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요. 하은은 자료를 내려놓았다. 사업을 살리고 싶다면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겉보기 매출을 지키고 싶다면 계속 덮으면 되고요. 그 말을 하는 순간 하은은 문득 자신의 결혼을 떠올렸다. 겉보기에는 멀쩡했다. 부족한 부분을 자신이 계속 덮어왔을 뿐이었다. 그녀는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다. 떠난 뒤 자신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흰 봉투를 다시 꺼낸 것은 서하은이 사라진 지 정확히 석 달째 되는 날이었다. 강태주는 그날 새벽까지 회장실에 남아 있었고 창밖의 서울은 이미 불빛만 남은 도시처럼 보였다. 책상 위에는 해외 계열사의 손실 보고서와 내부 보안팀이 올린 접근 기록이 널려 있었다. 숫자는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며칠 전부터 같은 문장을 읽어도 의미가 잡히지 않았고 회의 중에도 하은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불쑥 떠올랐다. 당신이 오늘 저녁에도 그 봉투를 읽지 않는다면 아마 평생 후회하게 될 거예요. 태주는 그 문장을 수십 번 기억하면서도 봉투를 열지 않았다. 자신이 보고 싶은 진실만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두고 간 자료 맨 위에 하은이 병원에 갔던 날짜와 회사 접속 기록이 나란히 찍혀 있었다. 병원을 다녀온 다음 날 새벽 2시 17분 하은의 개인 계정에서 전략 문서가 마지막으로 수정돼 있었다. 태주는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 서랍을 열었다. 봉투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 그가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손끝으로 봉인을 뜯는 순간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들렸다. 그리고 가장 위에 놓인 진료 확인서에 찍힌 단어 하나가 그의 시선을 멈춰 세웠다. 임신. 태주는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읽었다고 생각했다. 종이를 다시 가까이 끌어당겼다. 환자명 서하은, 임신 주수, 초음파 검사. 그 아래 이어진 날짜들은 태준이 해외 인수 협상을 진행하던 시기와 정확히 겹쳤다. 그는 의자에서 등을 떼지도 못한 채 다음 장을 넘겼다. 손가락이 조금씩 굳어갔다. 마지막 진료 기록에는 짧고 건조한 표현으로 임신이 유지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복잡한 의학 설명도 감정을 위로하는 문장도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잔인했다. 태주는 종이를 내려놓지 못했다. 기억 속에서 몇 장면이 빠르게 되살아났다. 하은이 아침 식탁에서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물만 마시던 날, 평소 좋아하던 커피 냄새를 맡고 얼굴을 돌리던 날, 차 안에서 배를 감싸듯 손을 얹고 있던 순간, 그는 그때마다 물어보지 않았다. 피곤하겠지. 몸이 안 좋은가 보지. 알아서 병원에 가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어느 밤 하은이 아주 조심스럽게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며칠만 같이 쉬면 안 돼요 라고 물었을 때 자신은 노트북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지금 그럴 때 아닌 거 알잖아. 태준의 호흡이 순간 막혔다. 그는 다음 장을 넘겼다. 진료일은 하은이 회사에서 쓰러졌던 날과 이어져 있었다. 그날도 그는 현장에 없었다. 전화로 보고를 받고 운전기사에게 집에 데려다 주라고 했을 뿐이었다. 밤늦게 들어와 소파에서 잠든 하은을 봤지만 깨우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배려라고 생각했었다. 봉투 가장 안쪽에는 하은의 글씨로 짧게 적힌 메모 한 장이 있었다. 태주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을 피하고 싶어졌다. 처음 임신을 알았을 때 나는 당신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장 힘든 프로젝트가 끝나면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를 끝내기도 전에 아이가 먼저 떠났어요. 그날 당신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그날 밤 나는 혼자 병원에서 돌아왔어요.
나는 당신을 탓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내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오래 우리 둘의 목까지 혼자 살아온 건 아닐까. 태주는 그 다음 문장을 읽지 못하고 종이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입술 사이로 숨이 거칠게 새어나왔다. 몇 초 뒤 다시 메모를 들어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오늘 회사에 가는 이유는 당신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고 싶었어요. 우리 결혼을 아직 살리고 싶은지. 그런데 당신을 보니 질문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태준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다. 회장실 안은 너무 조용했다. 그는 갑자기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대로 멈췄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만 움직였다. 그날 하은은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을 말하러 왔다. 자신은 다른 여자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하은이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그는 그녀가 단순히 질투한다고 생각했다. 미친 새끼.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태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처음으로 그는 누구도 탓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태준은 하은과 관련된 지난 몇 달을 집요하게 되짚기 시작했다. 비서실장에게 당시 일정을 모두 출력하게 했고 집안 관리 기록과 자신의 통화 내역을 날짜별로 맞춰봤다. 그러자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나타났다. 병원에 가기 전날 하은은 태준 대신 새벽 3시까지 계열사 구조조정 자료를 수정했다. 그 다음 날 아침에는 집에서 쓰러져 잠시 정신을 잃었지만 병원에 가기 전에 회사 전략팀장과 먼저 통화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태준이 이사회에서 곤란해지지 않도록 마지막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며칠 뒤 하은은 의사에게 휴식을 권유받았지만 태준이 출장에서 돌아오자 직접 식사를 준비했다. 태준은 그날 하은이 거의 먹지 않는 것을 보고도 요즘 입맛 없어 라고 한마디 했을 뿐이었다. 기록을 볼수록 자신의 기억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편집돼 있었는지 드러났다. 그는 하은과의 결혼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크게 싸우지도 않았고 돈 때문에 힘들게 하지도 않았으며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줬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다. 자신이 제공한 것은 편안한 환경이었지 관계가 아니었다. 어느 밤 태준은 한남동 집의 서랍을 정리하다 작은 아기 양말 상자를 발견했다. 하은이 가져가지 못한 것이었다. 뚜껑을 연 순간 그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기조차 어려울 만큼 작은 양말이었다. 태준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것을 바라봤다. 그날 새벽까지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러나 후회할 시간조차 회사는 허락하지 않았다. 같은 주 내부 보안팀이 긴급 보고를 올렸다. 해외 경쟁사와 협상 중이던 신규 소재 사업의 조건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발견됐다. 상대 회사가 강성그룹 내부에서만 공유됐던 최소 수익 기준을 정확히 알고 협상안을 수정해온 것이었다. 전략실장은 굳은 얼굴로 말했다.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숫자는 회장님 포함 7명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태준은 자료를 넘기다가 문득 물었다. 접근 권한 변경 기록은 보안팀장이 화면을 띄웠다. 최근 석 달 동안 권한이 임시 확대된 계정들이 표시됐다. 그중 하나가 윤세라의 계정이었다. 태준의 눈빛이 멈췄다. 자신이 직접 허가한 것이었다. 하은을 찾겠다고 정신없이 움직이던 시기에 사소한 결제를 줄이겠다며 비서실에 더 넓은 권한을 넘겼다. 세라 씨가 직접 파일을 내려받은 기록은 아직 없습니다. 보안팀장이 신중히 덧붙였다. 하지만 비서실 계정을 통해 전략실 공유 폴더가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정상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태준은 즉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세라를 믿는다는 말부터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판단 자체를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접근 기록 전부 보존해. 삭제된 로그까지 확인해. 전략실장이 물었다. 윤 비서에게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태준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특히 윤세라에게 알리지 마.
세라는 다음 날 태준의 변화를 알아챘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그의 시선이었다. 과거에는 세라가 보고서를 설명하면 중간에서 결론만 듣고 넘겼지만 이제는 출처와 전달 경로까지 하나씩 확인했다. 점심 무렵 세라가 차를 내려놓자 태준이 갑자기 물었다. 내가 하은이 사라지고 나서 너한테 처음 넘긴 권한이 뭐였지? 세라의 손이 찻잔 옆에서 아주 미세하게 멈췄다. 일정 조정과 일부 내부 결제였습니다. 전략실 폴더도 세라는 태준의 얼굴을 살폈다.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요. 회장님께서 직접 승인하셨습니다. 맞는 말이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태준은 별다른 표정 없이 서류를 넘겼다. 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니, 요즘 회장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됩니다. 태준이 손을 멈췄다. 세라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사모님 일 때문에 계속 자신을 몰아붙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때 일은 정말 오해였는데도요. 순간 태준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다. 오해. 세라가 숨을 삼켰다. 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네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널 안았지. 내가 선을 넘은 거야. 하은이가 본 게 사실인데 무슨 오해야. 세라는 처음으로 당황했다. 과거의 태준은 항상 그 일을 변호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은이 과민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제 태준은 자신부터 부정하고 있었다. 회장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태준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앞으로 하은이 일에 대해 네 의견 말하지 마. 세라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실을 나온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순종적인 표정이 사라졌다. 그날 저녁 세라는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차 안에서 오래된 휴대전화를 켰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 하나가 떠 있었다. 생각보다 빨리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상대가 무언가 묻자 세라는 백미러로 주변을 확인했다. 아직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접근 기록을 확인하는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세라는 손가락으로 핸들을 두드렸다. 자료를 더 빼는 건 당분간 멈추죠. 이미 넘긴 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상대가 거칠게 무언가 말하자 세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처음 약속과 다르잖아요. 난 회사 전체를 무너뜨리겠다고 한 적 없어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세라가 강성에 들어왔을 때 원했던 것은 태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공장 문을 닫던 날 뉴스에서는 젊은 경영인 강태준의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칭찬했다. 하지만 세라의 집에서는 그날부터 빚독촉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강태준이라는 이름을 미워했다. 그러다 실제로 그의 비서가 된 뒤 알게 됐다. 태준은 예상보다 쉽게 빈틈을 보였다. 칭찬에 냉정한 척하면서도 인정받는 것을 좋아했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약했다. 세라는 그 약점을 이용했다. 하지만 하은이 사라진 뒤 모든 것이 예상보다 크게 흔들렸다. 태준은 회사보다 하은에게 매달렸고 세라에게 넘겨진 권한은 처음 계획보다 훨씬 컸다. 욕심이 생겼다. 피해자의 딸로 끝나고 싶지 않았다. 이제는 자신이 판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그 욕심이 자신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은은 그 시기 서울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받아준 작은 투자회사에서 계약직 자문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첫 번째 프로젝트는 부도 직전의 생활용품 회사였다. 화려한 사무실도 수행기사도 없었다. 아침마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고 직접 업체 창고를 찾아가 재고를 확인했다. 처음 한 달은 누구도 그녀를 특별하게 보지 않았다. 오히려 몇몇 직원은 긴 경력 공백을 가진 사람이라며 의심했다. 하은은 설명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다. 숫자와 결과로 보여줬다. 원모, 세 개의 적자 사업을 무조건 없애는 대신 하나는 독립시키고 하나는 다른 유통사와 공동 운영으로 돌렸다. 마지막 하나만 정리했다. 대표가 놀라 물었다. 다들 전부 팔라고 했는데 왜 하나를 남겼습니까?
하은은 담담히 말했다. 적자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건 아니니까요. 잘못 묶여 있으면 건강한 사업도 같이 죽어요. 말을 하고 나서 그녀는 잠시 멈췄다. 자신의 삶 역시 그랬다. 결혼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사랑과 희생과 인내를 하나로 묶어 놓았다. 그래서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자기 파괴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사무실을 나서는데 한도윤이 건물 앞에 서 있었다. 투자회사 대표의 오랜 동료이자 외부 파트너였다. 그는 우산을 내밀며 말했다. 오늘 발표 잘 봤습니다. 하은이 받지 않고 웃었다. 비 안 오는데요. 도윤이 하늘을 올려다보다 피식 웃었다. 그러네요. 우리가 왕정계사만이 우리가 구려오니 괜히 준비했군요. 하은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친절을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었다. 그것이 사랑으로 이어질지 아직 아무도 몰랐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해지기 위해 자신을 깎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한편 태주는 밤마다 같은 기억에 갇혔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하은이 자신과 세라를 바라보던 장면. 과거에는 그 눈빛을 차갑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알 것 같았다. 그것은 화가 아니라 포기였다. 어느 날 새벽, 그는 결국 하은의 옛 번호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당연히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흘러나왔다. 태주는 끊지 않았다. 기계음이 끝날 때까지 휴대전화를 귀에 댔다. 그러고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미안해. 아무도 듣지 않았다. 하은아, 나 몰랐어. 말을 내뱉은 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곧 고개를 저었다. 몰랐다는 말이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다.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 하은이 몇 번이나 이상한 신호를 보냈는데도 자신의 일정이 더 중요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아기 양말 상자를 손에 쥐었다. 집안 어딘가에서 문이 닫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태주는 거의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하은아,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몇 초 후 그는 천천히 얼굴을 손으로 덮었다. 하은의 부재는 더 이상 불편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매일 증명하는 공간이 되어 있었다. 며칠 뒤 보안팀장이 다시 회장실을 찾았다. 이번에는 얼굴이 더 굳어 있었다. 그는 문을 닫은 뒤 태블릿을 태준 앞에 놓았다. 회장님, 삭제된 접속 기록 일부를 복구했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화면으로 내려갔다. 윤세라의 계정에서 새벽 시간대에 전략실 폴더가 여러 차례 열려 있었다. 그중 몇 건은 태준이 해외 출장 중이던 날이었다. 세라는 그 시간 회사에 없었다고 보고돼 있었다. 더 이상한 것은 접속 직후 외부 저장 장치 연결 흔적이 반복됐다는 점이었다. 태준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외부로 나갔다는 증거는 아직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경쟁사가 움직인 정황이 있습니다. 태준은 아주 천천히 의자에 기대었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장면이 겹쳤다. 하은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몸이 무너지는 순간까지 자료를 붙들고 있었다. 세라는 자신이 하은을 외면하던 그 틈을 이용해 회사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준 사람은 자신이었다. 태주는 낮게 물었다. 이 사실 아는 사람, 저와 담당 직원 2명뿐입니다. 그대로 유지해. 회장님, 윤 비서를 바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게. 태준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돼. 움직이면 꼬리를 자를 거야. 움직이면. 그는 모니터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눈빛에서 슬픔 대신 오래된 경영자의 냉정함이 돌아왔다. 다만 이전과 다른 점이 있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증거부터 확보해. 내가 또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실수는 안 할 테니까. 보안팀장이 나간 뒤 태주는 책상 서랍에서 하은의 메모를 다시 꺼냈다. 종이 끝은 여러 번 펼쳤다. 접은 탓에 조금 구겨져 있었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오래 바라봤다. 우리 결혼을 아직 살리고 싶은지 묻고 싶었어요. 태주는 조용히 혼잣말했다.
살리고 싶었어. 하지만 그 말은 3달 늦었다. 아니, 어쩌면 몇 년 늦었는지도 몰랐다. 그 순간 비서실장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회장님, 사모님과 관련해 확인된 게 있습니다. 태준이 즉시 고개를 들었다. 어디 있어? 위치는 아닙니다. 다만 2달 전 박명호 교수님이 자문 중인 투자회사에서 외부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력 명단이 있습니다. 태준의 손이 굳었다.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 아래쪽에 짧은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서하은. 태준은 그 이름을 손끝으로 누르듯 바라봤다. 살아 있었다. 일하고 있었다. 자신이 없는 곳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준비해. 그러나 문 앞까지 갔다가 멈췄다. 하은이 떠나기 전에 태준이라면 곧바로 찾아가 데려왔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가 찾아가도 되는 사람인가? 태준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낮게 말했다. 아니야, 취소해. 비서실장이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태준은 메모를 접어 가슴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어디 있는지만 확인해. 접촉하지 마.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번지고 있었다. 그날 강태준은 처음으로 서하은을 찾았지만 붙잡으러 가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뒤편 모니터에는 윤세라의 계정에서 또 하나의 삭제된 접속 기록이 복구되고 있었다. 서하은이 다시 강성그룹 본사에 들어선 것은 그녀가 사라진 지 3년하고도 2달이 지난 봄이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도 천장에서 떨어지는 차가운 조명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허리를 숙이는 직원들의 동작도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하은이었다. 짙은 회색 재킷 안에 흰 셔츠를 받쳐 입은 그녀는 수행원도 없이 얇은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걸었다. 예전에는 이곳에 들어올 때마다 누군가 그녀를 강태준 회장의 아내라고 불렀다. 회장님 사모님, 강성가 며느리. 오늘은 아니었다. 안내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다. 서하은 파트너님 이사회 회의실은 32층입니다. 하은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한도윤이 뒤따라 들어왔다. 그는 그녀와 같은 투자사의 기업 재편 부문을 맡고 있었다. 3년 동안 수십 개 기업을 함께 검토하고 여러 위기를 넘긴 동료였다. 도윤이 하은을 바라보며 물었다. 괜찮겠어요? 검음을. 하은은 숫자가 올라가는 전광판을 바라봤다. 12층, 13층, 14층. 뭐가요? 여기 다시 오는 거요. 하은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회사 보러 온 거잖아요. 과거 보러 온 게 아니고. 도윤이 더 묻지 않았다. 그 태도가 하은은 좋았다. 그는 그녀가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했지만 대신 견뎌주려고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32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하은은 한때 자신이 가장 오래 기다렸던 복도를 다시 마주했다. 그러나 심장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다. 강성그룹은 지난 3년 동안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예전의 회사도 아니었다. 윤세라를 중심으로 한 정보 유출 사건이 밝혀진 뒤 해외 합작 사업 2개가 중단됐고 일부 기관 투자자는 지분을 정리했다. 세라가 외부 세력에 넘긴 정보의 범위는 예상보다 넓었지만 회사 전체를 파괴할 정도는 아니었다. 문제는 사건 이후 드러난 내부 구조였다. 오랫동안 회장 한 사람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의사결정, 체계 실적을 지키기 위해 서로의 손실을 덮던 계열사, 그리고 태준이 정신적으로 무너지던 시기에 반복된 잘못된 투자까지 겹쳤다. 몇몇 사업은 매각됐고 현금 흐름은 간신히 유지되고 있었다. 이사회는 외부 자본을 받는 조건으로 경영 구조를 전면 재편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가장 적극적인 제안을 낸 곳이 하은이 소속된 세림 파트너스였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대화 소리가 갑자기 줄었다. 10여 명의 이사들 사이에서 강태준은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은은 문턱을 넘는 순간 그의 시선을 느꼈다. 3년 전과 같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전혀 달랐다. 태주는 조금 마른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며 일어나지도 말을 하지도 못했다. 하은은 그에게 특별한 인사를 하지 않았다. 회의 참석자 전체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세림 파트너스 서하은입니다. 오늘부터 강성그룹 구조개선 실사를 총괄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태준의 손가락이 테이블 아래에서 천천히 굳었다. 그는 수천 번 상상했다. 다시 만난다면 사과하리라. 붙잡으리라. 무릎을 꿇더라도 돌아오라고 말하리라. 그런데 실제로 그녀가 눈앞에 나타나자 하은의 눈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회의는 감정이 끼어들 틈 없이 진행됐다. 하은은 강성그룹의 5개 핵심 계열사를 화면에 띄우고 자금 흐름과 사업 간 의존도를 설명했다. 지금 강성의 문제는 매출 감소 자체가 아닙니다. 손실을 감추기 위해 건강한 사업의 현금을 반복적으로 끌어다 쓰고 있다는 게 더 위험합니다. 한 이사가 불편한 얼굴로 물었다. 그러면 적자 사업을 전부 매각하자는 겁니까? 하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살아날 수 있는 사업과 구조적으로 끝난 사업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이사가 말했다. 시간이 없습니다. 채권단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은은 차분하게 다음 화면을 넘겼다. 그래서 3개월 안에 현금 확보가 가능한 비핵심 자산부터 정리하고 2계열사는 법인을 분리한 뒤 독립 생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주요 투자는 회장 단독 승인 구조에서 위원회 승인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회의실 공기가 잠시 무거워졌다. 그 문장은 사실상 태준의 권한을 잘라내겠다는 뜻이었다. 한 이사가 태준의 눈치를 보며 말했다. 강 회장님께 지나치게 가혹한 조건 아닌가요? 하은은 그제야 태준을 바라봤다. 이건 특정 개인을 벌주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회사가 한 사람의 판단에 다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태준은 그 말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낮게 말했다. 받겠습니다. 이사들이 동시에 그를 바라봤다. 태준은 하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덧붙였다. 파트너가 요구하는 통제장치 전부 넣으세요. 하은은 미세한 표정 변화도 없이 말했다. 제 요구가 아니라 투자자의 조건입니다. 그 짧은 거리두기가 태준에게는 어떤 비난보다 아팠다. 회의가 끝난 뒤 태준은 복도에서 하은을 불렀다. 서하은. 하은이 멈췄다. 도윤은 둘 사이의 공기를 읽고 먼저 몇 걸음 물러났다. 태준은 천천히 가까이 왔다. 3년 동안 머릿속에서 준비한 말들이 모두 사라졌다. 결국 나온 것은 아주 평범한 한마디였다. 잘 지냈어. 하은은 잠깐 그를 바라보다 대답했다. 네, 존댓말이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하은아, 업무 중이에요, 강 회장님. 그 호칭에 태준은 숨을 들이켰다. 우리 잠깐만 얘기하면 안 돼. 오늘 회의 내용이라면 실사팀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회사 말고. 하은의 눈빛이 조금 차가워졌다. 태준은 급히 말을 이었다. 그 봉투 봤어. 너무 늦게 봤어. 하은이 조용히 말을 끊었다. 여기서 하지 마세요. 태준이 입을 다물었다. 하은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회사 복도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온 이유도 그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다. 3년 전이라면 자연스럽게 했을 행동이었다. 이제는 허락받지 않은 접촉이라는 걸 알았다. 한 번만 시간 줘. 하은이 잠시 그를 바라봤다. 눈 안에 징후도 애정도 보이지 않았다. 실사 끝난 뒤에요. 그때도 꼭 해야 할 말이 남아있다면 듣겠습니다. 그녀는 돌아섰다. 태준은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몇 걸음 뒤 도윤이 하은의 가방을 받아주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하은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두 사람 사이에 자연스러운 친밀함이 태준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건 질투할 자격조차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이었다. 실사가 시작되자 하은은 강성의 과거까지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윤세라 사건 이후 작성된 감사자료, 오래된 인수합병 기록 계열사, 구조조정 문서까지 다시 검토했다. 그러던 중 10년 전 한 협력사의 파산 과정이 눈에 들어왔다. 세라의 아버지가 운영했던 회사였다. 당시 강성은 계약을 끊고 공급망을 재편했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하은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입본전고 불이저 협력사의 부실이 시작된 이후에도 강성은 몇 달 동안 단가를 더 낮추라고 압박했고 내부에서는 해당 업체가 버티지 못할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 태준이 경영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 일이었지만 젊은 전략 담당자였던 그는 구조조정안을 승인한 사람 중 하나였다. 하은은 태준을 회의실로 불렀다. 자료를 밀어주며 말했다. 이거 기억하세요. 태준은 몇 장 넘긴 뒤 표정이 굳었다. 윤세라 아버지, 회사군. 네. 그렇다고 세라가 한 일이 정당해지는 건 아니야. 그런 말 하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하은은 차분히 말했다. 원인이 있다고 범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회사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적으로 만들었는지는 알아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요. 태준은 자료를 내려다봤다. 과거의 자신은 이것을 성공적인 비용 절감이라고 배웠다. 숫자 뒤에 누가 무너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낮게 말했다. 그때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어. 알아요. 하은이 대답했다. 당신은 항상 결과가 맞으면 과정도 맞다고 믿었으니까. 태준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것은 회사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그들의 결혼 이야기이기도 했다. 며칠 뒤 하은은 예상 밖의 결정을 내렸다. 이사회 일부는 강성의 브랜드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핵심 계열사까지 분할 매각하자고 주장했다. 그렇게 하면 세린 파트너스는 짧은 기간 안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도윤이 회의가 끝난 뒤 물었다. 매각 쪽이 투자사 입장에서는 훨씬 쉽습니다. 하은은 창밖을 바라봤다. 알아요. 그래도 살릴 겁니까? 살릴 수 있으면요. 도윤이 미소를 지었다. 강태준 때문에 하은은 즉시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녀는 직원 명단과 협력업체 자료를 바라봤다. 이 회사가 무너지면 회장 한 사람만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윤세라 아버지 회사가 무너졌을 때 강성은 그걸 숫자로만 봤어요. 저는 같은 짓을 하고 싶지 않아요. 도윤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이 이런 선택을 할 줄 알았습니다. 하은이 웃었다. 그게 칭찬이에요. 경고에 가깝죠. 당신은 가끔 사람을 살리는데 너무 진심이라 본인 몫을 놓치니까. 그 말에 하은은 잠깐 표정이 멈췄다가 천천히 웃었다. 예전이라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먼저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래서 이번엔 계약서에 제 보수부터 넣었잖아요. 도윤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은도 따라 웃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본 태준은 걸음을 멈췄다. 하은이 저렇게 편하게 웃는 얼굴을 자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웃음을 빼앗은 사람이 자신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선명해졌다. 그날 저녁 태준은 하은이 회의실에 혼자 남아있는 것을 보고 문 앞에 섰다. 노크를 하자 하은이 고개를 들었다. 들어오세요. 태준은 안으로 들어왔지만 맞은편 자리에 앉지 못하고 한동안 서 있었다. 회사 살리기로 했다고 들었어. 하은은 문서를 정리하며 말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내가 회장직 내려놓는 것도 조건에 들어가. 하은이 그를 바라봤다. 필요하면요. 태준은 희미하게 웃었다. 예전에 그라면 모욕으로 받아들였을 말이었다. 이상하네. 3년 전에는 회사가 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태준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제는 회사 잃는 건 무섭지 않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은이 즉시 말했다. 당신이 아무것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오면 직원들이 대신 책임져야 해요. 그건 또 다른 무책임이에요. 태준은 그녀를 바라봤다.
여전히 나보다 회사를 더 잘 보내. 하은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태주는 낮게 말했다. 미안해. 네가 해준 일을 내 능력이라고 생각했어. 네가 내 뒤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하은은 종이를 내려놓았다. 그 말 듣고 싶어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알아. 태주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해야 해서 하는 거야. 하은은 한동안 침묵했다. 태주는 더 다가가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 일도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이 폿에 하은의 손끝이 아주 작게 굳었다. 태주는 눈을 내리깔았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안 되는 거 알아. 네가 혼자 병원에 있었던 날 나는 그만. 하은이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하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 아이를 당신 벌 주는 데 쓰고 싶지 않아요. 그 기억까지 우리 싸움의 도구로 만들고 싶지 않아. 태준의 입술이 굳었다. 그래도 내가 평생 그건 당신 몫이에요. 하은은 그를 바라봤다. 내 몫까지 죄책감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며칠 후 윤세라 사건과 관련된 마지막 민사 절차 결과가 나왔다. 세라는 이미 내부 정보 유출과 계약 위반으로 형사 책임을 지고 있었고 업계에서도 다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하은은 실사 과정에서 세라가 단독으로 모든 것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외부 투자 회사가 그녀의 원한과 욕심을 이용해 더 큰 유출을 요구했다는 기록을 찾아냈다. 강성 법무팀은 세라에게 모든 책임을 몰아가는 편이 회사 이미지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하은은 반대했다. 사실대로 공개하세요. 회사 내부 통제 실패도 포함해서 한 이사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굳이 우리 잘못까지 인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은은 차분히 대답했다. 이번에 또 숨기면 다음 사람에게 같은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태주는 회의 끝에서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다. 파트너 말대로 하죠. 회의가 끝난 뒤 한 이사가 태준에게 따로 물었다. 회장님, 정말 저 여자가 하자는 대로 다 하실 겁니까? 태준은 잠시 하은이 나간 문을 바라봤다. 그리고 대답했다. 예전에는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었습니다. 지금은 적어도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것은 강태준이 지난 3년 동안 배운 가장 큰 변화였다. 하지만 그 변화가 하은을 돌려주지는 않았다. 구조조정 최종안이 승인된 날, 강성그룹은 핵심 사업을 유지하는 대신 태준의 권한을 크게 축소하고 독립이사회의 감독을 받기로 했다. 태준은 경영 일선에서 한시적으로 물러나는 데 동의했다. 기자들이 본사 앞에 몰렸지만 하은은 언론 앞에 서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것은 복수의 승리도 화려한 귀환도 아니었다. 단지 끝내야 할 일이었다. 회의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던 하은에게 도윤이 차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오늘 저녁 약속 없죠? 하은이 그를 바라봤다. 또 일 얘기하려고요. 이번엔 아니고요. 저녁 먹자는 겁니다. 그냥 두 사람이. 하은은 잠시 멈췄다. 도윤은 웃으며 덧붙였다. 대답. 지금 안 해도 됩니다. 하은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웃었다. 그럼 지금 할게요. 좋아요. 멀리 로비 안에서 태주는 그 장면을 보았다. 도윤이 하은의 허리에 손을 두른 것도 아니고 특별히 친밀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태주는 알 수 있었다. 저 남자는 하은의 대답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자신은 한 번도 그러지 못했다. 하은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기 전에 항상 자신이 정답을 정했다. 태주는 유리문 너머로 하은이 차에 타는 모습을 바라봤다. 갑자기 뛰어나가 붙잡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3년 동안 수없이 상상했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밤 태주는 한남동 집으로 돌아왔다. 3년 전과 같은 집이었지만 이제는 하은의 흔적을 억지로 보존하지 않았다. 유통기한이 지난 반찬도 버렸고 그녀가 설정했던 자동 조명도 해제했다. 다만 서랍 안하기 양말과 그녀의 마지막 메모만은
그대로 두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오래 서울을 내려다봤다. 휴대전화에는 하은의 새 번호가 저장돼 있었다. 실사 업무 때문에 정식으로 받은 번호였다. 태주는 메시지 창을 열었다. 오늘 고생했어. 밥 잘 먹어. 예전이라면 아무렇지 않게 보냈을 문장이었다. 그는 한참 바라보다 모두 지웠다. 대신 짧게 썼다. 실사 기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강성을 살릴 기회를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뒤 몇 분이 지나 답장이 왔다. 회사가 살 수 있었던 건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그 사람들을 먼저 보세요. 태주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답장 끝에는 이름도 안부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처음으로 그 거리를 억지로 좁히려 하지 않았다. 하은은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아내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사라진 자리에서 살아남아 이제는 강태준이라는 이름 없이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 태준은 그 사실을 마침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며칠 뒤 실사가 공식 종료되면 하은은 다시 강성에서 떠난다. 그리고 태준에게는 아직 단 한 번 반드시 해야 할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었다. 강성그룹 구조조정 실사가 공식적으로 끝난 날, 서하은은 3년 전 자신이 떠났던 회장실에 마지막으로 들어갔다. 창밖으로는 늦은 오후의 서울이 내려다 보였고 책상 위에는 하은이 검토를 마친 최종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회장석 뒤에 앉아 있지 않았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그는 창가에 서 있다가 하은이 들어오자 천천히 돌아섰다. 왔어. 하은은 문을 닫으며 말했다. 마지막 인수인계 서류예요. 다음 주부터는 새 경영위원회가 직접 진행할 겁니다. 태주는 서류를 받지 않고 하은을 바라봤다. 3년 동안 그는 이 순간을 수백 번 상상했다. 처음에는 그녀를 붙잡고 무조건 돌아오라고 말하는 장면이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면 하은이 결국 울면서 용서해주는 장면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상은 달라졌다. 이제 태주는 자신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말할 자격이 없는지 먼저 생각했다. 약속했잖아. 그가 낮게 말했다. 실사 끝나면 내 말 한번 들어주겠다고. 하은은 잠시 침묵하다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들어요. 태주는 그녀가 앉는 모습을 바라보다 결국 책상 반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된 부부의 친밀함 대신 한 사람쯤 더 앉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가 있었다. 태주는 그 거리가 자신이 만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좁히려 하지 않았다. 그날 네가 병원에서 전화했을 때 태주는 말을 시작하고도 한참 다음 문장을 잊지 못했다. 나는 세라랑 투자 자료 보고 있었어. 네, 이름 뜨는 거 봤고 집에 가면 되겠지 생각했어. 하은의 얼굴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태주는 손을 천천히 움켜쥐었다. 나중에 봉투 읽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알아. 내가 몰랐다는 거였어. 처음엔 그것만 계속 붙잡았어. 나는 몰랐다고. 네가 말하지 않았다고. 그는 쓴 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 내가 몰랐던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였어. 하은의 손끝이 무릎 위에서 아주 조금 움직였다. 태주는 계속했다. 네가 몸이 안 좋아도 친구를 못 만나도 내 일 대신 밤을 새도 나는 네가 괜찮다고 말하면 정말 괜찮은 줄 알았어. 아니, 괜찮다고 믿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야 내가 편했으니까. 하은은 창밖을 바라봤다. 태준의 목소리가 조금씩 갈라졌다. 그리고 윤세라한테 마음이 없었다는 말도 이제 못하겠어. 사랑한 건 아니야.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대단한 사람처럼 보는 게 좋았어. 네, 앞에서는 내가 어떤 인간인지 다 드러났는데 세라 앞에서는 성공한 회장으로만 있을 수 있었으니까 그걸 즐기면서도 배신은 아니라고 우겼어.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아이한테도 너한테도. 그리고 내 인생을 내 이름 뒤에 숨긴 것도. 하은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그 말 3년 전에 들었다면 아마 저는 돌아갔을 거예요.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은은 담담히 덧붙였다. 그게 더 슬픈 일이죠. 그때의 저는 그 정도 사과만 받아도 다시 제 삶을 포기했을 테니까. 태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은은 그를 미워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더 잔인하게 들렸다. 태준은 결국 낮게 물었다. 지금은 하은이 그를 바라봤다. 지금은 사과를 받아들여요. 태준의 눈에 아주 짧은 희망이 떠올랐다. 그러나 하은은 곧 다음 말을 이었다. 용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완전히. 태준은 숨조차 조심스럽게 쉬었다. 그럼 우리 하지만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 한마디가 회장실의 모든 소리를 지웠다. 태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다. 하은은 그에게 충분히 시간을 준 뒤 계속 말했다. 예전에는 용서하면 다시 사랑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사랑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도 생각했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떠날 수 있어요. 용서하면서도 다시는 같은 관계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고요. 태준이 힘겹게 물었다. 나를 이제 사랑하지 않아? 하은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해가 천천히 빌딩 사이로 내려가고 있었다. 강태준이라는 사람을 보면 아직 아픈 기억이 있어요. 좋은 기억도 있고요. 처음 만났던 날, 결혼하기 전에 같이 버스를 타고 다니던 때 당신이 처음 회사를 맡고 무서워하면서도 아닌 척하던 얼굴도 기억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런데 그건 돌아가고 싶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했던 사람과 다시 사랑해야 할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태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3년 전이라면 그는 그 말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이 변했으니 하은도 다시 기회를 줘야 공평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자신의 성장은 하은에게 보상을 요구할 이유가 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회사 건물을 함께 나왔다. 기자들은 이미 철수했고 로비에는 퇴근하는 직원들만 몇 명 남아 있었다. 유리문 앞에서 태준은 문득 하은을 불렀다. 하은아. 그녀가 돌아봤다. 태준은 몇 걸음 다가왔다가 멈췄다. 한도윤 씨랑 만나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하은이 눈을 조금 크게 떴다가 웃었다. 그게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예요. 태준도 씁쓸하게 웃었다. 아니, 그냥 궁금했어. 하은은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몇 번 저녁 먹었어요. 아직 이름 붙일 관계는 아니고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도윤이 주차장 쪽에서 하은을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다. 예전 같으면 태준은 본능적으로 불쾌했을 것이다. 하지만 도윤은 가까이 오지 않았다. 하은과 태준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 멀리 서서 기다릴 뿐이었다. 태준은 그 행동을 보며 이상하게 웃음이 났다. 저 사람은 기다릴 줄 아네. 하은은 도윤을 한번 바라보다 말했다. 네, 그래서 편해요. 짧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태준에게는 충분했다. 그는 갑자기 하은 앞에 무릎을 꿇을 것처럼 몸을 숙였다가 멈췄다. 하은이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태준은 결국 무릎을 꿇지 않았다. 대신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사과도 회장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도 아니었다. 한 사람이 자신이 망가뜨린 다른 사람에게 하는 사과였다. 한참 뒤 하은이 말했다. 이제 그만 일어나요. 태준이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은 붉었지만 하은의 손을 잡지는 않았다. 잘 살아. 그 말이 나오자 태준 자신이 가장 놀랐다. 하은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아주 작게 웃었다. 당신도요. 윤세라의 사건은 같은 봄 마지막 절차까지 마무리됐다. 강성은 회사의 불리한 부분까지 포함한 내부 조사 결과를 공개했고 외부 투자회사가 세라의 개인적 원한을 이용해 정보 제공을 요구했던 과정도 드러났다. 세라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지 못했다. 하지만
모든 악의 시작을 그녀 한 사람에게 덮어 씌우는 방식도 선택되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세라가 아버지의 공장이 무너진 뒤 오랫동안 강성을 미워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태주는 오래된 구조조정 기록을 직접 다시 검토했다. 어느 날 그는 세라와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투명한 칸막이와 3년이라는 시간이 놓여 있었다. 세라는 한참 태준을 바라보다 비웃듯 말했다. 결국 저 때문에 다 이루셨네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세라의 미소가 멈췄다. 나는 네가 들어오기 전부터 중요한 걸 잃고 있었어. 세라는 차갑게 말했다. 그래도 제가 밀어줬죠. 맞아. 네가 한 일은 네 책임이야. 내 잘못이 있다고 내 선택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태주는 잠시 침묵하다 덧붙였다. 그리고 내 아버지 회사가 무너질 때 우리가 했던 일도 없어지지 않아. 세라가 처음으로 눈을 피했다. 사과라도 하시게요. 사과한다고 바뀌진 않겠지. 태주는 담담히 말했다. 그래도 강성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협력사를 벌이지 않을 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니까.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구원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이 만든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일은 끝났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태준의 삶은 처음으로 일정표가 비어 있었다. 첫 몇 주 동안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새벽 6시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회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불안해졌다. 한때 그는 일하지 않는 자신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하은이 자신을 필요로 해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착각했는지 몰랐다. 그는 한남동 집에서 나와 더 작은 아파트로 옮겼다. 하은과 살던 집을 버리려는 것은 아니었다. 그 집을 과거 그대로 보존하면서 자신까지 그 안에 가두는 일을 그만두기 위해서였다. 이삿짐을 정리하던 날 아기 양말 상자가 다시 나왔다. 태주는 오래 바라보다 서랍 깊숙이 숨기지 않고 작은 보관함에 넣었다. 잊으려고도 매일 꺼내 자신을 벌하려고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것은 그의 죄책감을 위한 물건이 아니라 세상에 잠시 존재했던 아이의 흔적이었다. 어느 날 상담실에서 그는 처음으로 말했다. 가끔 아직도 집에 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상담자는 그것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상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험이라고 설명했다. 태주는 예전 같으면 그런 말을 듣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듣는 연습부터 시작했다. 하은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다시는 자신의 결핍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삼키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다. 하은의 삶 역시 완벽한 동화처럼 흘러가지는 않았다. 강성 프로젝트가 끝난 뒤 그녀는 세림 파트너스의 정식 파트너가 되었고, 자신이 주도하는 구조조정팀을 만들었다. 성공한 프로젝트도 있었지만 실패한 투자도 있었다. 어느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반발을 제대로 읽지 못해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했고,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지나치게 책임을 떠안으려다가 도윤과 크게 다투기도 했다. 왜 또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해요? 도윤이 회의실 밖에서 답답하다는 듯 물었을 때 하은은 처음에는 짜증을 냈다. 제 프로젝트니까요. 도윤은 물러나지 않았다. 당신 프로젝트인 것과 당신 혼자 책임져야 하는 건 다르죠. 그 말에 하은은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과거의 습관은 결혼이 끝났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힘든 일을 숨기는 것, 도움을 받으면 빚진 것처럼 느끼는 것, 모든 것을 잘해야 버려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 마음. 하은은 그것들을 하나씩 발견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다. 도와줘요. 어느 날 처음으로 그 말을 했을 때 도윤은 유난스럽게 기뻐하지 않았다. 그저 의자를 끌어와 옆에 앉으며 말했다. 뭐부터 할까요? 하은은 그 평범함이 좋았다. 자신을 구원하겠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 대신 옆자리에 앉아 자신의 몫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녀는 천천히 그런 관계를 배우고 있었다. 1년 뒤
늦은 봄, 하은은 한강이 보이는 작은 식당에서 도윤과 저녁을 먹었다. 특별한 기념일도 아니었다. 두 사람은 일을 마친 뒤 배가 고파서 만났고 메뉴를 고르는데 10분이나 시간을 썼다. 도윤은 식사 중간 갑자기 물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하은이 경계하듯 바라봤다. 또 회사 보러 가자는 거 아니죠? 회사 아니고 바다요. 왜요? 도윤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가고 싶어서요. 워케를 서하은 씨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고. 하은은 잠시 그를 바라봤다. 예전에 그녀라면 먼저 도윤 일정에 자신을 맞췄을 것이다. 이번에는 휴대전화를 꺼내 자신의 일정을 확인했다. 토요일 오후부터는 괜찮아요. 그럼 그때 가죠. 제주까지는 싫어요. 월요일 일정 빡빡해요. 인천은요? 좋아요. 너무 평범한 대화라. 하은은 갑자기 웃음이 났다. 도윤이 물었다. 왜 웃어요? 하은은 창밖으로 천천히 흐르는 한강을 바라봤다. 그냥요. 하나는 예전에는 행복하려면 엄청난 일이 있어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도윤은 웃었다. 지금 행복해요. 하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것은 도윤 때문에 얻은 행복만은 아니었다. 자신의 일을 하고 자신의 일정을 정하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는 삶. 그 모든 평범함이 하은에게는 한때 상상할 수 없던 자유였다. 같은 날 저녁 태주는 우연히 강성의 분기보고서를 받고 있었다. 그는 아직 주요 주주였지만 경영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회사는 예전보다 규모가 작아졌지만 안정적이었다. 협력사 계약 기준도 바뀌었고 중요한 투자에는 독립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세림 파트너스와 함께 진행 중인 새로운 프로젝트가 언급돼 있었다. 책임자 서하은. 태주는 이름을 잠시 바라봤다가 페이지를 넘겼다. 예전처럼 검색창에 그녀의 이름을 입력하지 않았다. 사진을 찾지도 누구와 있는지 알아보지도 않았다.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순간 태주는 오래전 하은과 처음 살았던 작은 전셋집을 떠올렸다. 돈도 지금보다 훨씬 적었고 미래도 불확실했던 시절이었다. 하은은 비 오는 날이면 창문을 열고 냄새가 좋다고 했고 태주는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옆에 서 있었다. 그때 그는 그녀를 정말 사랑했다. 아마 그 사랑이 완전히 거짓이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사랑을 가진 뒤 그것을 영원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 순간부터였다. 태주는 창문을 조금 열었다. 젖은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하은의 이름을 불러보지 않았다. 몇 주 뒤 두 사람은 한 자선재단 행사에서 우연히 다시 마주쳤다. 하은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었고 태주는 강성이 과거 폐업시켰던 협력사 지역을 중심으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서로를 알아본 순간 둘 다 잠시 멈췄다. 태준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이네. 하은도 웃으며 말했다. 그러네요. 과거처럼 가슴이 무너지지도 않았다. 태준 역시 그녀를 붙잡고 싶은 충동에 흔들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프로그램 이야기와 회사 안부를 몇 마디 나눴다. 그러다 하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을 본 그녀의 표정이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졌다. 태준은 누구인지 묻지 않았다. 하은이 말했다. 먼저 가볼게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태준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늦지 마. 하은이 몇 걸음 가다가 돌아봤다. 태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붙잡기 위해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작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 하은은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다. 태준도 같은 방식으로 답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길게 내려앉아 있었다.
도윤은 차에 기다리다가 하은을 보고 손을 들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하은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5분인데요. 배고픈 사람한테 5분은 길죠. 그럼 먼저 먹지 그랬어요.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죠. 하은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 기다린다는 말. 한때 그녀에게 그 단어는 고통이었다. 밤마다 현관 앞에서 태준을 기다렸고, 언젠가 자신을 다시 봐주기를 기다렸고, 사랑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이제 누군가의 기다림은 그녀를 묶는 족쇄가 아니었다.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거절해도 되고, 함께 가고 싶으면 자신의 발로 선택할 수 있는 초대였다. 도윤이 차문을 열어주며 물었다. 뭐 먹을까요? 하은은 잠시 생각하다 웃었다. 제가 고를게요. 좋죠. 그녀는 차에 타기 전 하늘을 올려다봤다. 봄은 이미 깊어져 있었다. 강태준 없이도 계절은 지나갔고 아이를 잃은 슬픔도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그녀의 모든 날을 삼키지 않았다. 자신이 버린 줄 알았던 꿈들도 조금씩 돌아왔다. 하은은 이제 알았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것이 사랑은 아니었다. 그리고 사랑이 끝났다고 인생까지 끝나는 것도 아니었다. 차문이 닫히고 도윤이 웃으며 목적지를 물었다. 하은은 앞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어디든 좋아요. 오늘은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차가 천천히 서울의 저녁 속으로 움직였다. 이번에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서하은의 삶이 그 앞에 이어지고 있었다.